성공한 남자가 은퇴를 앞두고 몰락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박준호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25살 아들 박진우가 해외 MBA를 마치고 돌아와 찍은 사진이었다. 자랑스러웠다. 이혼 후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 회사를 물려받을 만큼 성장했다. 오늘은 주거래 은행장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었다. 준호가 운영하는 대륙건설은 중견 건설사로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탄탄했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었다. 그는 2년 후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5년 전부터 사귀어온 애인 수진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닐 계획을 세워놨다. 인생의 후반부를 설계하는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하지만 경제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았다. 건설 자재비는 30%나 뛰었고 공사 수준은 반 토막이 났다. 중소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기 시작했다. 준호는 긴장했지만 자신은 다르다고 믿었다. 30년 경력, 탄탄한 인맥, 신용도가 있었다. 2년 정도만 버티면 경기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됐다. 그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직원 10명을 정리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자금 흐름을 점검했다. 수지는 그런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준호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보다 당신 몸이 더 중요해요. 그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확신은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다. 주거래 은행의 여신부장이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달 만기 어업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호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회사 신용 등급이 얼마나 좋은데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결정이라서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은행은 이유 없이 거래를 끊지 않는다. 특히 우량 거래처를. 그는 곧바로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불안이 밀려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회사 존속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업 만기일까지 일주일. 50억 원을 마련해야 했다. 은행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수첩을 뒤지며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 중에는 10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채업자 최동철의 이름도 있었다.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곧 지옥의 입구에 서게 될 줄 몰랐다. 박준호는 어쩔 수 없이 최동철을 만났다. 강남의 한 고급바였다. 최동철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언뜻 보면 평범한 사업가 같았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은행의 갑작스러운 거절, 일주일 안에 마련해야 할 50억 원. 최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50억이면 큰 돈이네요. 대신 담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이 강남의 아파트시죠? 준호는 망설였다. 그 집은 3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었다. 아들과 함께 살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달 후면 거래처에서 80억이 들어옵니다.
그때 갚겠습니다. 최동철은 미소를 지었다. 믿습니다, 대표님. 계약서 쓰시죠. 50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고 준호는 어음을 결제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2달만 버티면 됐다. 80억이 들어오면 사채를 갚고 남은 돈으로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아졌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안도는 한 달도 가지 못했다. 거래처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회생이라니? 그 회사는 튼튼하잖아요. 왜 갑자기? 담당자는 냉정하게 답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표님께 드릴 돈은 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동결됩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80억이 사라졌다. 회생 절차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걸린다. 그동안 준호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또 그 회사가 회생한다고 해도 최소 5년, 최대 10년 이상으로 대금을 받을 텐데 그 대금조차도 10%로 되지 않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사채 이자는 월 5%, 한 달에 2억 5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다. 준호는 최동철을 찾아가 사정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최동철은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 저도 사업입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진명의 이전 준비하세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집입니다. 최동철은 그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럼 대표님이 30년 모은 회사도 저한테 넘기시겠습니까? 그날 밤 준호는 소주병을 들고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은행, 거래처, 사채.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그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박준호는 추적을 시작했다. 먼저 은행장을 찾아갔다. 비서가 막아섰지만 준호는 강행했다. 2년 동안 만나주지 않더니 이제는 대놓고 피하십니까? 은행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이건 제 결정이 아닙니다.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윗선이 누굽니까? 은행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준호는 거래처를 찾아갔다. 대표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회생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거래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해서요. 어느 은행입니까?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준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국산업은행. 대형 기업들이 주로 거래하는 곳. 그렇다면 배후에는 큰 손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최동철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사정이 아니라 진실을 묻기 위해서였다. 당신 누가 시켜서 나한테 돈 빌려준 거죠? 최동철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다. 뭔 소리입니까? 대표님이 부탁해서 빌려드린 건데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50억을 그냥 빌려줄 리 없잖아요. 담보가 있어도요. 최동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술 기운에 말을 흘렸다. 그 여자 아직도 널 미워하더라. 준호의 심장이 멎었다. 여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최동철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늦었다. 준호는 이미 알았다. 그 여자, 7년 전 이혼한 전처 윤미경.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준호는 미친 듯이 미경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다. 대기업 회장 강도연의 첩이 되어
고급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준호는 그 집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다. 화려한 대리석 외관, 정원에 세워진 분수. 이곳이 그녀가 선택한 세계였다. 경비원이 그를 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미경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준호는 소리쳤다. 미경아, 나야. 나 좀 봐. 하지만 저택의 창문은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경비원에게 끌려나갔다. 며칠 후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뒤 받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미경은 이혼 후 3개월 만에 강도연에 첩이되었다. 강도연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백두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준호가 거래하는 은행의 대주주였다.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였다. 보고서에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었다. 강도현과 윤미경이 최동철을 만난 기록. 1년 전이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계획되었던 것이다. 준호는 보고서를 구겨 던졌다. 분노가 치솟았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그는 강자를 상대하고 있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윤미경은 거울 앞에 섰다. 48세의 나이지만 피부는 여전히 매끄러웠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오늘은 강도영과 함께 자선 파티에 참석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7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 박준호가 바람을 피웠다. 증거는 명확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목격담. 준호는 변명하지 않았다. 미안해. 그냥 실수였어. 실수. 20년의 결혼이 실수 한마디로 무너졌다. 이혼 조정에서 준호는 냉정했다. 아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위자료 10억 받아. 미경은 울부짖었다. 아들마저 빼앗을 거야? 내가 키운 아이야.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법원은 경제력이 있는 쪽에 양육권을 준다. 당신 경제력이 있어? 미경은 무너졌다. 아들조차 잃었다. 그날 밤 미경은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뛰어내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다. 복수를 해야 했다. 준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강도연이었다. 7년 전부터 그녀를 탐하던 남자. 그는 권력도 돈도 가진 사람이었다. 미경은 강도연을 찾아갔다. 회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강도연은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말씀하세요. 저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준호를 무너뜨려 주세요. 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정도야 일도 아니지.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준호가 거래하는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 백두그룹은 그 은행의 주요 대주주였다. 은행장에게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다. 대륙건설이라는 회사, 어음 연장해주지 마세요. 은행장은 곧바로 따랐다. 다음은 거래처였다. 대륙건설의 거래처도 역시 강산그룹의 협력사였다. 대출을 회수하면 회생 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채업자 최동철. 미경은 그를 직접 만났다. 대륙건설 박준호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세요. 당신이 빌려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빌려주세요. 집은 담보로 잡아두고. 박준호가 돈을 못 갚아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갚아줄 테니. 최동철은 웃었다. 재미있는 제안이네요. 부인. 모든 게 완벽하게 맞물렸다. 미경은 창가에 서서 준호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무릎 꿇고 울부짖는 모습.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그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도연은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 당신 아들, 진우라고 했나? 그 아이도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아야지. 미경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관계없어요. 강도연은 차갑게 웃었다. 복수는 완전해야 해. 아들만 남겨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미경은 말이 막혔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다. 아들은 안 돼요. 박준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회사는 부도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30년의 인생이 6개월 만에 무너졌다. 그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의사는 말했다. 뇌경색입니다. 한쪽 팔을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그의 곁을 지켰다. 준호 씨,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웃지 못했다. 다시 시작? 63세의 나이에? 그는 이미 끝났다. 언론은 그를 건설 재벌의 몰락이라 떠들썩하게 다뤘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어느 날 아들 진우가 병실을 찾아왔다. 1년 만이었다. 준호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진우야. 진우는 표정 없는 얼굴로 아버지를 내려다봤다. 아버지,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 일을 꾸민 거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는 나 때문에 괴물이 됐다.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바람을 피웠어요? 왜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 며칠 후 강도연은 진우를 불렀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강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 아버지 안 됐더군. 하지만 자네까지 같은 운명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진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도연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우리 그룹의 자회사 하나를 맡아주게. 연봉 2억, 임원 대우 일세. 대신 조건이 있네. 진우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조건이 뭡니까? 아버지와 모든 인연을 끊게.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내 호적으로 들어오게. 진우는 서류를 구겼다. 미쳤습니까? 강도연은 웃었다. 자네 어머니는 이미 동의했네. 진우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동의했다고? 그는 서류를 집어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강도연의 저택이었다. 경비원이 막았지만 진우는 경비원을 뿌리치고 미경에게 다다랐다. 미경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진우는 소리쳤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미경은 차갑게 웃었다. 너도 알잖니.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미경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진우야, 나도 내 어미야. 너는 선택해야 해. 아버지를 따라 무너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지. 진우는 울먹였다. 어머니도 괴물이 되셨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가거라,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진우는 돌아섰다. 문을 닫는 순간 미경은 휴대폰을 짚어들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당신을 용서하겠다던 나를, 그렇게 매달리던 나를 차갑게 내쳤어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당신을 무너뜨릴 독만 남았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미경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렸다. 그는 곧 아들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라. 나는 괜찮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는 눈을 감았다. 같은 시각 윤미경은 저택 창가에 서서 흐르는 빗물을 바라봤다. 복수는 완성됐다. 준호는 무너졌고 자신은 권력자의 여자가 됐다. 하지만 가슴은 공허했다. 아들도 사랑도 행복도 없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창문에 비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이게 자신이 원했던 모습인가?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아내를 버린 남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